예, 오늘 모신 우리 교수님은 다 광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기독교 상담에 계신 상담 쪽에 계신 정연득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소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 저희가 1시간 30분 강의, 4시부터 5시 반까지 강의를 하고, 뒤에 5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다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어, 아래 기능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채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미리 중간중간 생각나시는 제목, 질문들을 적어주시면 가장 좋고, 그리고 이따가 또 강의 다 마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혹시 나는 그때 이제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고 싶다,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또 그때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네. 그리고 강의 1시간 30분 강의인데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수님이 쉬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우리 정현들 교수님, 원래 뭐 교회에선 다 나오실 때 박수 치는데, 우리 그래도 환영의 의미로 손을 흔들면서 우리 교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죄송합니다. 교수님. 특별한 경우 아니시면, 음소거를 해두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강의 중에 예상치 못한 소리가, 우리 집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으시면 다 음소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제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공유 잘 되고 있죠? 네. 네, 예, 네, 우리 권상덕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좋은 현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만나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저도 기쁘고 영광입니다. 오늘 그 의사소통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물론 이제 교사분들을 위한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또 오늘의 아마 강의가 될 텐데 이제 어차피 또 소통이라고 하는 게 단지 교사 학생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가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서울여대에서 이제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이 기독교 학과 교수이면서 동시에 서울여대 부설 가족상담 연구센터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관심도 많고 또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가족 상담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교사들을 위한 강의지만 또 동시에 그것이 좀 가족과도 좀 연결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통하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한번 강의를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대략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소통이 필요한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 학급, 교회, 현실 좀 볼 거고 또 소통과 대화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또 이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이 소통의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또 이야기 저의 생각을 잠깐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현실 좀 솔직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고 건강한 대화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좀 실제적인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다 건강한 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가정은 소통 좀 괜찮으신가요?
대화가 좀 잘 통하시나요? 네. 또 여러분, 뭐 저도 예전에 이제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좀 보내면서 그 생활해 봤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살고 있는 또 환경 안에서 네, 외국에서 또 살아가면서 어, 느끼는 또 이 소통의 어려움 또 있으시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한국 생활을 하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고립된 그런 상황이 많을 텐데 가족 안에서 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그것이 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상담실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몇 가지만 좀 네, 말씀드리면 내 아내 남편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말 좀 잘 통하시나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네, 다 같이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 아이는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를 않을까요? 네, 이런 어려움을 또 호소하는 어머니들 많고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라고 또 호소하는 자녀들 많아요. 우리 아이는 아빠가 말을 하려고 하면 피하기만 해요. 네, 아빠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피하는 그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그 왜 가까운 가족끼리 말이 통하지 않는가, 혹은 또 가까운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함께 참 중요하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대화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네, 부부 사이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 제가 만났던 어떤 한 60대 부부가 계셨는데 이 부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께서는 저에게 선생님, 제 아내는 평생 제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부인께서 선생님, 말도 마세요. 제 남편은 평생 자기 멋대로만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남편이 평생 자기 멋대로만 살았을까요? 네. 어, 남편에게 또 여쭤보면 예,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왜 서로가 이렇게 호소를 할까? 네, 지금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화의 현실을 조금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저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재밌는 네,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대체로 상담을 한번 하면 좀 되게 오래 좀 이렇게 지속하는 편인데, 그중에 좀 상담이 빨리빨리 끝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담이 오래 가지 않는 경우들의 좀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뭐 한 번 하고 끝나거나 두 번, 세 번 혹은 뭐 대여섯 번 하고 이렇게 끝나는 상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상담자인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내담자가 와서 더 많은 말을 듣기 위해서 또 비싼 돈을 내고 오시는데 더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네, 상당히 빨리 끝나는 걸 발견합니다. 오히려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하도록 제가 잘 유도를 하면 상담이 굉장히 길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자가 말을 좀 많이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어, 내가 좀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상담자가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한다 예, 라고 하면 아마 또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말을 다 잘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을 좀 잘 하시나요? 네, 말 잘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을 잘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좀 쉽지 않습니다. 예,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깝게 지내는 교수님들 중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뛰어난 강사들이 좀 계세요. 정말 말을 잘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예, 이 열등감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존경심이 들기도 하고, 가끔씩 그분들 입을 한참 쳐다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입이 어떻게 생겼길래 저렇게 말을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모임이 끝나고 집에 이렇게 돌아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저렇게 말을 못할까? 이런 좀 약간 주눅이 드는 네,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굉장히 뛰어난 재능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또 동시에 노력도 많이 하세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들 잘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재능도 같이 필요해요. 네, 노력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력은 해보지만 이 재능이 안 돼가지고 그분들만큼 안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참 힘들 때가 있는데, 어, 그래서 좀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약간 꺾이고, 약간 좀 우울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왜 말이 안 될까?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 몇몇 분들은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어디 가면 막 굉장히 환영받고 엄청난 비싼 강사료를 줘야만 가는 어떤 아주 훌륭한 뛰어난 강사들이신데, 저하고 만나서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러고 또 만나자 그러고. 아니, 이렇게 비싼 강사들이 왜 자꾸 나를 만나자 그러지? 만나면 나는 얘기 거의 안 하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저하고 얘기하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은 청중이더라고요. 네, 제가 말을 잘 들어주니까 저하고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집에 오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정말 1시간 동안 행복하거든요. 너무 좋은 말을 많이 들으니까. 어, 근데 밑에 얘기는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말을 잘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1시간이 행복하다면, 말을 잘 듣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멋진 말을 만들었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1시간이 행복해. 근데 말을 잘 듣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생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1시간의 행복을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평생의 행복을 주고 싶으세요? 네,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러려면 근데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재능도 좀 있으셔야 돼요. 네. 또 그런 재능이 있다면 말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만 하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치료사인 마이클 니콜스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경청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경청이 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단지 어,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증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청이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니콜스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어디 가서 누구랑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말이 충분히 경청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보신 적 최근에 있으신가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네. 내 말이 충분히 받아들여졌어라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요즘은 너무 빨리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빨리 자기 말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경청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더 경청을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단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말의 위트니스, 증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자기 말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서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도 자신들의 말에 증인이 되어줄 선생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소통이 중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부부 관계, 여러분 여기 이제 부부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부부 관계와 대화 그리고 의사소통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부 관계를 좀 살펴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또 학생과의 관계를 좀 보겠는데요. 가트맨이라는 분과 실버라는 분이 쓴 이 행복한 부부, 이혼한 부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미시건 대학의 이 버브루그와 하우스라는 이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약 35% 정도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하면 병에 걸릴 확률이 35%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수명은 4년 정도 단축된다고 봤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네. 아니면 빨리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부싸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4년, 이 단축된다라고.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반대로 본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장수하고 병에 걸릴 확률이 낮겠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부부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대체로 뭡니까?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 잘하는 거예요, 그죠?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잘 하게 되면 그 유익을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잘한 건 내 배우자에게 잘한 건데 그로 인한 건강의 유익과 장수의 유익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바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건강한 소통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건강한 소통을 통한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좀 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 또 가트맨이라는 분이 이제 세운 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경험하게 되면 단지 이혼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면역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약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의 그 백혈구를 조사해 봤더니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고 강력한 면역 능력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산술적으로 한번 그 수치를 한번 내봤는데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체력 증진이나 운동을 하는 데 쓰는 시간에 10%만 10%만 예를 들어 하루에 60분 동안 1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면 하루에 한 6분 정도만 부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운동을 통해서 얻는 면역력 향상 효과의 3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네. 자,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10%만 딱 떼가지고 좀 줄이고 여기서 이 10%를 부부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쓰게 되면 면역력은 3배가 증강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소에서 결혼 초부터 관계가 좋지 않던 그런 부부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들 63명을 장기간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예상되는 결과는 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업 부진 그리고 그들의 직업 생활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또 우리가 보다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그 효과를 또 누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네, 자녀들이 누린다는 것,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부 관계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부 관계를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 그 갈림길이 바로 이제 대화에 있어요. 오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가트맨 연구소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연구를 했어요. 부부들을 연구소에 불러서 그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 장면을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하는데 그 대화 장면을 한 15분 정도만, 길게 안 봐도 돼요. 한 15분 정도만 살펴보면 이 부부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건지 불행하게 살 건지 91%의 정확성으로, 예,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15분 동안 부부가 대화하는 걸 보게 되면 네, 곧 이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대화, 예, 대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우 성격이 맞지 않아요. 뭐 아우 너무 막 이렇게 생각이 맞지 않아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연구소에서 연구에 의하면 지금 이 가트맨 연구소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 부부 관계 활성화를 위한 그런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주에 있는 그 대학인데 워싱턴 주립대학 어, 시애틀에 있죠. 예, 여러분 시애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이라는 도시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관계로 이끄는 대표적인 대화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대화법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같으면은 지옥의 묵시록에 나오는 저승사자 네 명의 기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대화 요런 비슷한 대화를 얼마나 자주 우리 부부가 사용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꼭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 가까운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치기가 쉬운 안 좋은 대화예요. 이런 것들은 피하면 좋다는 겁니다. 경멸.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들에게 경멸의 단어를 사용하는지, 이건 이제 깎아내리기예요. 깎아내리기. 이 왜 배우자를 깎아내리는가? 그 안에는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두려움 때문에 상대 배우자를 깎아내립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다니 내가 미쳤지. 예, 이런 얘기. 네. 당신은 남편 자격이 없어. 네, 그러고도 남편이야. 예, 뭐, 그러고도 엄마야. 막 이런 이제 경멸의 그런 단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 91%의 정확성으로 조만간 관계가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한두 번 나올 수 있겠지만 자꾸만 우리 대화 속에 튀어나온다. 가능하면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난, 비난의 말. 어, 이거는 상대의 잘못을 찾아가지고 그걸 콕콕 집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이렇게 비난의 말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난의 말, 예, 대표적인 몇 가지 말만 이렇게 가져와 보면, 당신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 거야? 예, 비난이죠. 당신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 예,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이해한 적이 없어. 라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겁니다. 약점을 콕 집어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어의 말이 있어요. 방어의 말. 이 방어의 말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사용해요. 나도 할 만큼 했다니까? 예, 라든지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는데? 라면서 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공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죠. 예,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네. 그러면서 또 집안 싸움 할 때 당신 집은 더한 거 몰라?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방어의 말들. 네.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대화를, 우리의 결혼 관계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남자분들이 좀 많이 하는 일이기도 한데 벽 쌓기예요. 벽 쌓기.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건 극단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불욕감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에이 그만둬 한다든지 아예 점점점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고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네, 벽삭해요. 네.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그동안? 네. 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관계가 위험해지고 관계가 위험해지면 누가 손해를 봐요? 네, 내가 손해를 봅니다. 네, 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장수를 위해서. 자, 이런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네 가지 이 건강하지 못한 대화들 참 대표적인 거 좀 말씀드렸어요. 경멸, 비난, 방어, 벽삭기. 네. 자,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부 관계에도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아이들, 학생들의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계 속에 내가 잘 있다. 내가 엄마와 아빠와 또 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아이들이 느낄 때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을 느끼면 성장이 멈춰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유아가 성장하는 원리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게 타인은 유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타인들은 누구예요? 부모님, 뭐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선생님, 또 교회의 중요한 어른들이 될 수 있겠죠?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나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그 얼굴, 부모님의 눈빛이 곧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빛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 아이들을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방법에 영향을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미러 헝거라고 써놨는데요. 거울에 대한 목마름이죠. 네, 거울에 대한 목마름. 우리는 항상 거울을 찾고 있어요. 네, 나를 비춰주는 거울. 이 하인즈 코헛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가 발견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게 뭔가 하면 거울과 같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배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거울이 없다면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없다면 소통이 없게 되고 소통이 없게 되면 혹은 소통에 장애가 있으면 심각한 자아의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울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막 거울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거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건강한 거울을 경험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이런 거울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비춰줄, 누군가 자기에게 손뼉 쳐줄, 누군가 자기를 괜찮다고 이야기해줄 누군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건강한 거울이 없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받아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이분들을 또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여러분 이제 사막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가 물을 한 잔 탁 마시면 어때요? 너무나 시원하잖아요. 그죠?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미러 헝거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정말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었던 그런 거울 효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울을 만나더라도 잠시 기분이 좋지만 마음속에 있는 진짜 공허함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내가 먹어야 되는 양이 있는데 그 양보다 나도 모르게 훨씬 뭘 많이 먹었을 때 없으신가요? 좀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밤에 집에 가셨는데
나도 모르게 막 스낵 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먹거나 여러분 한국에도 보면 대만 과자들 많이 파는데 맛있는 거 많더라고요, 여러분. 네. 맛있게 드시나요? 그 맛있는 과자. 예. 한 개만 먹어야 되는데 순간 이렇게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이 과자 봉지를 보고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라는 생각하실 때 있죠. 그죠? 앞으로 조심해야겠구나. 건강 망치겠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시지만 다음에 또 어때요? 또 먹게 됩니다. 네, 이게 뭐예요, 지금? 갈증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단지 그 먹고 싶은 그 과자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뭔가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그 공허함을 달달한 음식으로 이렇게 잠시 잊으려고 하다 보니까 먹어도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만 음식을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아이들만 이렇게 거울을 찾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거울을 찾아 헤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교회에서도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주는 것, 그를 비춰주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라고 그의 존재를 비춰주는 좋은 거울로서 서로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네,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풍성한 경험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타인과 관계가 단절되면 성장을 멈추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여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 자체가 단절된 것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정서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몸은 커가겠지만 정서는 그게 멈춰버렸던 바로 그 시점에 딱 멈춰서 한 걸음도 더 자라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욕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말, 학생들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켜주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수용해주고 아이들의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켜주는 그거 자체로도 선생님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은 대화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자라나는 원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자라는 원리는 관계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나 오늘부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거야 라고 이제 다짐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한 100번 정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만큼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로는 자존감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었을 때. 내 아내가 나를 좋은 남편으로 인정해 주었을 때. 내 남편이 나를 좋은 아내로 인정해 주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언제 올라갑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멋진 아이로 인정해 주었을 때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지 혼자 길러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주사 맞아가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조건적인 칭찬만 한다고 해서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칭찬 많이 하면 되겠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런 책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칭찬을 할 때 우리가 아이를 춤추게 하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이 있어요. 아무 칭찬이나 다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을 아이가 느껴야 돼요. 그것이 발견이 되려면, 네, 아이가 정말 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학 시험을 지난번에 시험에서 50점을 맞았어요. 근데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60점을 받아왔습니다. 10점이나 올라갔잖아요. 칭찬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칭찬해줘야 되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10점이나 올랐구나. 참 잘했다. 좋은 칭찬이죠. 근데 만약에 50점에서 60점 올라가는데, 야, 넌 역시 수학의 천재야, 천재. 뭐 이렇게 칭찬하면 아이가 어떨까요? 네, 못 받아들입니다. 네, 확실히 대단해. 엄마 닮아가지고 너는 천재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이가 한 노력, 지난번보다 더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칭찬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을 잘하고 혹시 눈에 안 보이더라도 자꾸만 관찰해서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지적해주고 칭찬해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과제를 많이 내잖아요. 이제 페이퍼를 써가지고 과제를 제출하면 그래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저도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하다 보니까 글을 딱 보면 이게 좋은 글인지 별로 안 좋은 글인지 열심히 쓴 글인지 별로 열심히 안 쓴 글인지 한 10초도 안 걸려서 금방 알게 돼요. 예, 벌써 점수는 이미 나옵니다. 딱 보면 대략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못 쓴 거를 이렇게 발견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를 못했는지만 쫙 지적해가지고 페이퍼를 학생에게 돌려주면 아마 그 학생은 와, 나는 이렇게 글을 제대로 못 쓰는 인간인가 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안에서도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네. 제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점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이 글, 이해할 수 없는 이 글 안에도 담겨 있는 장점을 꼭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다시 읽어보면 또 읽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눈에. 그러면 그걸 지적해줘요. 와,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글에 담았구나라고 지적을 하고 와, 이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발전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다음 칭찬을 한 다음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써주면 좋겠어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네, 그 다음 주에도 수업에 나옵니다. 안 그러면 네, 무너져 버리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 마찬가지예요. 네, 잘 살펴보고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하고 하다 보면 자존감이 자꾸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공감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할 때, 나 공감해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에게 필요한 공감이 뭘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내 심정을 이해해주고 있어. 이해받고 있어, 내가.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하려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라고 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또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자꾸만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감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하인즈 코엇이라는 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정신적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질식해 있던 자아가 깨어나고 자존감이 깨어나는 효과를 공감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칭찬해주고 또 아이들의 심정에 공감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소통이 부부 관계에도 또 부모 자녀 관계에도 또 우리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의 성장을 돕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가. 자존감이 소통을 통해서 이 형성이 되고 높아진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결국 소통이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부부 관계가 건강하게 되면
나의 건강도 네, 어,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소통을 이야기할 때 잠깐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소통의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그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성육신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저는 바로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뭐라고요? 둘로 하나를 만들고 막힌 담을 허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사역이었죠.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소통을 이루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소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과 단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죠.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서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마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 더 편하실까요?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더 편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는 저희가 자녀의 복을 많이 받아서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셋이 있는데 큰아이는 대학교 3학년이고 둘째 아이는 지금 재수하고 있고 막내 아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아, 예. 아직까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우리 큰아이하고는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고 재밌어요. 얘기를 하면. 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재수생 둘째 아이하고도 뭐 어느 정도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막내 아이 이제 중학생이 막 되었는데 여러분 중학생 되면 아이들 좀 바뀌잖아요. 네, 중이병 많이 들어보셨죠? 중이병 무섭습니다. 네, 벌써 중학교 1학년인데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대화가 너무 힘들어요. 그 눈높이에 맞추는 게 너무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힘들다고 귀찮다고 우리 큰아이랑만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막내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느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막내 아이에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도 노력하고 막 장난도 치고 아이처럼 그렇게 합니다. 저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이에게 갈 수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훨씬 쉬운 다른 방법이 있으신데 우리를 너무 존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에게 기어 들어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오실 수도 없었어요. 기어 들어오셔야 할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질퍽질퍽한 안타까운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친히 기어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처럼 우리도 소통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리로 기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는 게 이해한다는 거죠. under,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stand,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 서야지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위에 서가지고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육신의 모범대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리로 어떻게 내려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소통의 신학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소통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러분 지금 강의의 한 절반 정도 왔는데 한 5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5분 한 8분 정도 쉬면 되겠네요. 예. 55분에 다시 만나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시간으로는 4시 55분이죠. 네, 4시 55분에 여러분 다시 또 오셔서 계속 2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네. 예, 예, 아까 감사합니다.